오늘 우리가 여기 토론회는 먼저 우리 해운물리학회 여기태 회장님, 그리고 충남대 조혁수 교수님, 그리고 배재대의 이태미 교수님, 우성대 죄송합니다. 구 교수님, 구경 교수님, 그리고 우리 정일수 이사님 이렇게 돌아가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너무 길게는 하지 마시고 한 3분 정도로 잡아서 하시고 또 답을 듣고 다음 분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왼쪽에 있는 여기태 교수님부터 토론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한 교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학교하고 산업계가 좀 다소 정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제 학교의 좀 장점은 뭐냐면, 예를 들면 정부에서 정책을 입안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 학교랑 또 연관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현장 부분은 제가 잘 받아들이고, 또 저희가 느끼는 이제 학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간의 문제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한 교수님도 많이 연구를 하시고 발표를 하셨지만, 정부기관 자체가 해운업을 이렇게 구성하는 여러 산업들이 보면 산재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조선산업 같은 경우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제 신정부가 들어선다면 좀 이것들을 획기적으로 좀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나오게 되면 같은 몫을 내야지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이 정부의 집행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갖는가를 잘 추정을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책을 내려놓고, 예를 들면 그것들이 순위가 어떻게 되며 가중치가 어떻게 돼서 어떤 것부터 해야 되고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이렇게 모은 자리에서 만들게 되면 이것들을 굉장히 자주 소통을 하면서 정부에 좀 제안을 해주고, 이런 게 산업계에서 정말 필요한 거다 얘기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오늘 같은 토론에도 좀 그런 분들이 오셔서 같이 듣고 정책을 썼는데 또 이제 사용을 하고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우리가 주로 얘기했던 것들은 산업계에서는 수요와 공급 사이의 갭이라고 참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책하고 현장 사이의 갭,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는 서로 같은 몫을 내는 것들이 굉장히 그런 것에서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두 번째 사항은 M&A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 이제 한진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좀 애석하게 보고, 그리고 좀 안타깝게 봤던 이유가, 왜 주변에 있는 중국이나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했던 일본의 세계선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볼 때는 그나마 좀 위기를 피해갈 수 있는 정도 선에서 잘 합병도 하고 얘기도 되고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됐을까?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9년도쯤이 계속 어려울 테고, 그리고 2M하고 우리 이제 현대하고 같이 돼 있는 한 3년 기간 정도를 보고 난 다음에 M&A 협상 같은 것들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게 3년 후의 얘기만 가능한 건가? 안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더 속도전을 내서 중요한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마이너한 부분이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멀티플라이어 부분에서 물량 자체가 이제 많이 준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공감이고요. 그리고 수직적 통합 작업들을 좀 더 열심히 해서 해운업계가 조금 더 물류 쪽에 다가서는 모습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몇 가지 건의도 드리고요. 그리고 질문 사항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그러니까 해운 기업이랑 항만 운영이랑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해운 기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 중에 이제 첫 번째 발표에서 나왔던 것가 이제 초대형선 발주에 관한 건데요. 물론 초대형선 발주를 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 발표에서 그 내용에 포함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만 사실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큰 그림의 중요 방향일 수도 있고요. 관련 연구를 한번 찾아봤었는데요. 찾아보니까 그 손익분기점 적재율이 사실은 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KMI에서 나온 연구였는데요. 4000 TU급은 한 손익분기점 적재율이 한 76%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5,600 정도는 이제 71% 정도고요. 9,000 TU급 선박의 손익분기점 적재율은 64%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선박이 커질수록 이제 손익분기점 적재율은 계속 떨어지고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좀 부담은 되지만 초대형선을 발주하는 게 어떤 효율성이나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나라고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현대상선과 같은 글로벌 선사랑 지역의 중견 선사들하고는 좀 약간 접근 방식에 차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발표도 말씀하셨는데요.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해운 동맹 참여할 때 아무래도 좀 협상이나 운영에 있어서 주도적인 부분이 좀 약간 좀 사실은 불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계약도 갱신하고 하실 거니까요. 이제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중견 선사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선사랑 똑같은 그런 전략을 해서는 어차피 살아남지도 못하고요. 차별화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동서 항로보다는 이제 좀 지역에 특화된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또 글로벌 선사하고 또 연계도 강화하고요. 그런 부분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만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오늘 나온 주제는 아니었는데요. 사실 항만 운영 관련해서도 문제가 사실은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부산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보면 나름대로 물론 문제는 있지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항만들의 사실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중추 항만 중에 하나인 광양 항만 하더라도요. 컨테이너 물동량은 벌써 인천항에 지금 추월당한 지 오래됐었고요. 그리고 광양항에 처리되는 물동량을 한번 확인해 보면 석탄이 사실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원래 목적은 아니었는데요. 사실 그런 항만들도 있고 최근에 지역 항만들도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거든요. 마산의 갑보신 항만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물동량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운 기업 차원에서는 그런 이제 국가 중추 항만뿐만 아니라 이런 지역의 항만들의 어떤 경쟁력이나 생존을 위해서는 또 어떤 또 노력이나 전략이 필요한지도 의견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항만 운영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늘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배후 단지인데요. 근데 배후 단지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전략이 크게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항상 이제 규모의 경제, 큰 기업 중심으로 했지만 이게 현실성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하는 게 어떠나 싶어요. 예를 들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도 일단은 좀 포함시킬 수가 있고요. 물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물동량을 확보할 건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최근에 보면 뭐 알리바바나 아니면 관련되는 뭐 한국의 EC21.com이나 이런 기업들하고 연결을 하다 보면 작은 중소기업들도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는 사실은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약간 좀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왜 북극 항로 많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수익성 차원이 사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너무 이렇게 단기간 말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 부분도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핵심은 북극 항로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랑 그 다음에 세빙선 그 이용료가 사실은 핵심이더라고요.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이용 기간이 한 2, 3개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세빙선을 이용할 수 있는 요금이 지금보다 한 7, 80% 정도만 떨어지면 유럽 항로 같은 경우는요 수에즈보다 수익이 더 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빙선 같은 경우 이용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빙선을 또 우리 건조하게 되면 그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사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견이 있는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한진해운의 파생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운 기업의 경영 스트럭처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우리가 해운 시황이나 전망을 이야기할 때 약간 좀 정태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약간 리니어하게 과거에 있던 추세를 가지고 보고 미래에 대한 포캐스트는 제가 볼 때 약간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해운 기업이 미래에 대처할 때 다른 국가의 해운도 똑같은 대응을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표적은 항상 움직인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경쟁자들이 정태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을 공격한다든지 대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미나랄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파나마 운하가 확장이 됐으면은 LA로 가는 것이 뭐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그동안에 좀 문제도 많았고 파업이라든지 컨제스션 서차지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파나마 쪽으로 많이 가서 RIP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된단 말이죠. 그러나 이거는 최근에 앞으로 이제 조만간 벌어질 일이고 사실상은 2009년 앞으로 2년만 있으면 니카라구아 운하가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니카라구아가 완공됐을 때 향후 100년간 중국이 독점권을 갖는데 그럼 니카라구아를 통한 중국의 막대한 물량이 만약에 파나마와 경쟁한다면은 파나마에 서브하는 이런 많은 선사들의 어떤 수익 구조라든지 경쟁 구조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현대자동선이 또 강점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철도를 이용한 버커운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는 타격을 입다고 봅니다. 왜? 중국이 앞으로는 코스코가 주도하는 전 세계 물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뭐 아까 이제 북극 항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최근에 의욕적으로 나가고 있는 1대1로 5가지 육상 실크로드하고 해상 실크로드가 지금 이미 벌써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런던까지 가고 있고 그러면 이러한 많은 변화들에 있어서 과연 우리 한국 해운들이 어느 정도의 대처를 하고 있느냐 저는 좀 미진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한진해운이 용선 비율이 높은 거냐 저는 이게 생각합니다. 한진해운의 용선 비율은 분명히 높았어요. 그러나 지금 글로벌 탑 4를 보면은 용선 비율이 머스크 빼놓고 다 높습니다. 머스크가 49%고 나머지가 한 60-70%예요. 그러면 용선 비율이 높아서 부실된 게 아니고 용선료를 계약한 시점과 기간이 문제가 되겠죠. 그건 뭐냐면은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았다는 거죠. 한지는 우리가 보통 투자의 원칙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한지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베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베팅이 이제 잘못됐기 때문에 그 베팅을 왜 잘못됐느냐? 결국은 오너의 의사결정의 그 실수죠. 또는 그런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해운기업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회사, 상법상 주식회사가 전부 다 뭐 사회이사라 감사가 있지만 사실상 그건 고수기 역할밖에 못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상법상 제도에는 결국은 해운기업의 본질이 뭡니까? 고도의 전문성과 위험,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는 산업인데 이런 산업에 있어서 그런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벌기업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 보면은 노르웨이나 보면은 걔네들이 우리보다 좀 난 게 뭐냐면은 선박 금융이나 펀드가 굉장히 발달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선박 금융을 해줄 때에는 그만큼 그 기업에 대해서 투명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왜 해운 이런 펀드도 없고 금융도 부족하냐고 자꾸 해운인들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해운 기업이나 해운인들이 신뢰를 줬다면은 금융기관이 분명히 그 신뢰를 잃고 투자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신뢰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선박을 새롭게 발주한 이런 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해운 기업은 좀 바뀌어야 되겠다. 어떤 거냐? 쉽게 얘기하면 이해 관계자라든지 어떤 서플라이 체인의 네트워크에 있는 당사자가 예를 들면 선주, 선사, 해운 관련 기업, 조선소, 포워더, 화주, 물류기업, 공기업, 은행 이런 많은 서플라이 체인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공동 목표가 있거든요. 그 공동 목표는 국제 운송의 가장 최적화 내지는 가장 효율적인 적정한 가격으로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사 주도가 아니라 공동 목표를 가진 이런 어떤 경영의 거버넌스가 이제는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특정 사기업의 해운기업 하나로는 이제는 안 준다. 결국은 이제는 이런 공동 목표를 가진 어떤 경영 거버넌스를 이해자들과 조정하고 갈등을 협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적선에 적재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해운이 움직이는 것은 무역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근데 무역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코톰스라는 계약 조건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코톰스가 미국하고 우리하고 무역을 하면 FOB다 그러면은 미국이 만약에 바이어가 FOB를 계약하면 선사의 노미네이션 권한이 미국에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무리 국적을 싣고 싶어도 수출자가 바이어가 자기가 LC상의 노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해상 운송 계약의 권한이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바이어가 자기들이 유리한 운송 계약이 외국적 선사라면은 우리나라에 싫지 않겠죠. 결국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체 물동량, 수출입 물동량의 무역 계약의 조건에서 과연 우리가 운송 계약의 옵션을 갖고 있는 거냐, 아니면 바이어 쪽 외국이 갖고 있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국제선 적시율은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결국 이겁니다. 화주 기업이나 포워더라든지 이런 관련 기업들하고 선사하고 협력 관계가 되어야죠. 쉽게 얘기하면 이 가능하면은 우리 쪽에서 레이트를 경쟁적으로 냈을 때는 화주나 포워더들이 굳이 외국적 선사를 쓸 이유는 없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너무 선사 주도에 선사가 운임을 내면 이것이 다 통용되는 이런 시대는 제가 볼 때는 좀 끝났다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코가 차이나시핑이나 합병을 해가지고 뭐 주식이 뭐 엄청나게 오르고 중국의 북차 남차가 철도 차량이 합병해가지고 세계 최대가 됐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합병을 하지 않으면은 글로벌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만의 크레인을 보면요, 컨테이너 크레인이 과거에 독일제, 뭡니까, 노르웨이제, 미국제, 우리나라 한국중공업,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다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의 5개 조선소에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중단하고 왜 유럽의 모든 중공업이 다 중단을 했어요. 왜 중단했느냐? 중국의 ZPMC 하나가 다 먹어버렸어요. 지금 이제 전 세계 컨테이너 크레인 시장의 80% 이상이 중국의 국영기업체가 갖고 있다 이거죠. 결국은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이제 국영기업체로서의 국가가 지원하는, 이번에 코스코에 중국은행이 30조를 지원했습니다. 또 쿠웨이트 정부가 어질리티라는 3PL 회사에 키워가지고 매출을 100배로 올렸거든요. 10년 만에. 결국은 어느 사기업 하나 갖고 이제 안 된다 이거죠. 국가가 전략적으로 해운 기업을 중국이나 이런 쿠웨이트처럼 좀 지원하고 뭔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식 지분도 사기업과 이런 공공기관이 50대 50으로 해가지고 견제도 되고 투자도 할 수 있는. 이거 쉽게 보면 투자자가 참여가 돼서 내가 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러면은 사기업도 모럴 해서도 방지하고 공기업은 투자에 대한 적절한 그런 투자비 회수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어떤 해운 기업의 경영 거버넌스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은 개념적으로 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게 이제 하우투가 중요하거든요. 초대형식 발주 저 역시도 필요하다고 당연히 단위당 원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경쟁을 하려면은 그 정도 수준의 이제 저희도 이제 초대형선 중심으로 이제 발주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언제가 좋냐? 아까 이제 선박 발주 시점을 잠깐 이제 교수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선박 발주 시점은 사실은 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선사가 뭐 성과가 비싸다 그래가지고 배를 발주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성과가 낮다 그래서 배를 막 갑자기 발주하고 그게 아니라 영업이 준비되면은 그 다음에 영업적인 니즈가 있으면 사실 선박은 그 시점에 발주합니다. 근데 문제가 그 시점에 다행스럽게 성과가 낮으면 좋은 거고 성과가 높으면 사실은 그거를 높은 성과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25년을 가는 게 문제죠. 25년 동안 계속적으로 그 성과에 대한 부담을 선사는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낮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낮을 때는 한국 해운 기업들이 낮을 때 당연히 발주하고 싶은데 부채 비율 때문에 낮을 때 못했어요. 네, 낮을 때 못하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여유가 있다는 거는 성수기 시점이고 성수기 있다 보니까 사실 성과가 높은 시점이고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악순환이 됐다는 거죠. 근데 선사의 부채 비율이라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하냐? 저는 사실은 쾌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산입니다. 선박은 자산이고요. 그 자산을 예전에 저희 나라가 처음에 이제 해운을 시작할 때 5% 내지 10%를 선사해서 부담을 하고 그거를 차관을 빌려서 15년에서 20년 동안 상환을 하고 남는 거를 매각할 때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배를 지었던 게 전체적인 순환 사이클이었습니다. 자산이 있기 때문에 선박의 가치라는 게 존재를 하는 이상 사실 부채가 있더라도 그거 자체는 사실은 자산 매각을 통해 가지고 사실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이제 부채 비율로 가지고서 했던 것 자체가 조금 이슈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류 쪽 부분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해운분들한테 물류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세요. 저는 그나마 이제 물류 쪽으로 이제 MBA를 다니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들을 말씀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는데 해운분들이 아까 근데 이거를 욕할 수 있냐? 욕하지 못하는 게 선사주도 마켓이었기 때문에
내가 노선 깔면 화물들은 기본적으로 왔었습니다. 예전 저희 지금 시점 이전에 한 2010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모든 화주들이 영업해야 될 때, 그러니까 컨트롤 때 체결할 때는 당연히 찾아왔고요. 성수기 때는 당연히 밥 사러 오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 분들한테 그런 마인드가 없고 서플라이 체인 개념이 없고 이런 얘기 하시면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 영업할 때는 피해 다니기 바쁜 시점들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화주들 무서워서 피해 다니고 그다음에 서비스 잘 못해가지고 피해 다니고. 근데 지금 시점은 어떻게 하냐면 서플라이 체인상에서 해운의 위치가 떨어져야 된다는 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떨어져야 되냐? 사실은 머스크는 너무 심하게 떨어졌어요. 온라인으로 그걸 풀어냈거든요. 온라인은 트럭킹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트럭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내 정보를 올려놓으면은 필요한 화주가 들어가서 보고 지금도 그 서비스를 하자 한국도 그거랑 동일한 서비스를 지금 머스크가 그 레벨까지 내렸습니다. 알리바바한테 온라인 부킹을 원부킹을 받지 않습니까? 그거는 알리바바 운임을 거기에다가 들어와가지고 알리바바 그 사이트에서 부킹을 하는 사람은 다 알리바바 운임을 쓰는 거예요. 선사로서는 굉장히 큰 거죠. 알리바바의 레벨과 중소화주에는 운임이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추세고 이것이 맞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지빌리티 서비스나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투자하는 그 비용 대비 그거를 리펀드를 받냐 이제 그게 수준이 안 된다는 거죠. RFID 설치하거나 그 다음에 이런 서비스 하거나 했을 때 어느 정도 BP 이상의 운임 수입이 된다라고 하면 선사들도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이게 가능할 텐데 지금 그거보다 훨씬 더 밑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를 지금 선사에서는 하기가 조금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북극항로 쪽 잠깐 말씀드리고 북극항로 저도 이제 물류 쪽이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선사 출신 물류다 보니까 이제 북극항로에 대해 가지고 스타디를 많이 했었는데 한 10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 잘라야 돼요. 북극항로가 부산을 기준으로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경쟁력을 비교해보니까 어느 선 이상까지냐면 딱 상해선일 것 같아요. 상해 이상에서는 북극이 유리하고요. 상해 이남의 물류는 부산항 쪽으로 올라오면 더 손해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저희 나라는 퉁쳐가지고 당연히 북극항로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물량이 반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해 이후에 이 북쪽에서 나오는 북중국 쪽의 물량은 북극 해양로인데 문제는 지금 서비스가 가능한 정도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상에서 안정성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정성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5년 내지 10년이라는 중장기 관점에서 아마 선사해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아까 여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와닿는 부분이 뭐 논문 써서 그 정책 방향이 이게 좀 현장감이 있는 실무진과 좀 인라인이 되어 있느냐 그 부분도 저도 매번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해수부 국장님 만날 때마다 하시는 얘기가 제가 이해를 못하는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좀 뭔가 좀 괴리감이 있다. 그런 건 좀 100%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조 교수님 그 초대형선 발주가 필요하냐 안 하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회사의 그 영업 전략이라든가 성장 전략에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얼라이언스 가입이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럼 굳이 18,000개, 2만 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혼자서 하면 절대 못 채울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일본 선사 NIK 전략은 클리어합니다. 얘네들은 어떤 얼라이언스 들어가더라도 13,000개 이상은 안 짓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얘네들은 13,000개짜리를 통해서 극동에서 유럽 서비스 자유롭게 하고 또 지난 5월에 파나마 확장이 됐잖아요. 그 파나마 맥스 14,000개가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플렉시빌리티 차원에서는 훨씬 더 유용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상선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희들 입장은 클리어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2M이랑 계약 연장을 해서 앞으로 10년 정도 더 가야겠다 싶으면 저 100% 2만 개짜리 지어야 됩니다. 어쩌면 2만 개 이상을 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선보 공유를 하면서 단가 경쟁력을 가져가면 저희들과 생산이 있다고 보고요. 다음 저희들이 지금 이제 13,000개짜리 10철 갖고 있습니다. 8,600개가 더 8철 갖고 있는데 사실 13,000개짜리는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체력이 돼요. 그래서 중동에 우리가 감하게 이제 13,000개를 띄우고 있는데 18,000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큰 배일수록 원거리 가는 컨셉이니까 그래야 이제 스케일 메리트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과 앞으로 성장 전략에 연계해서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또 교수님 얘기하시는 거 강양 말고 뭐 마산 뭐 여러 가지 포트를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저희들도 지금 가장 고민이 그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미사한 서비스를 처음 우리가 인천에 기항을 시켰어요. 인천 신항 이렇게 만들면서. 근데 사실 저희 적자입니다. 근데 이 배를 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저희들 이렇게 물량만 바라보고 채산만 바라보고 빼버리면 인천 그 신항뿐만 아니라 하역업 제품 굉장히 지금 난리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미국에서 오렌지를 싣고 부산에서 갖고 오는 것보다 인천 가는 게 더 비용 경쟁력이 있습니다. 하주 측면에서. 왜냐하면 부산에서 내려서 대부분 이 오렌지들 수요는 수도권이거든요. 그러면 부산에서 트러킹 비용이 여기 수도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인천으로 갖다 주면 굉장히 근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영업을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제한 사항이 있는데 더 큰 문제는 현대상선 입장에서는 뭐냐면 아까 그 또 말씀 잘하셨는데 중견선사 보호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현대상선에서 컨테이너에 짐을 싣고 인천에 왔는데 또 인천에서 내려놓고 또 인천 짐을 싣고 또 중국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한 건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영업을. 그럼 우리가 어쨌든 인천에 배를 넣는 거는 무조건 적자를 감수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인천에서 만약에 짐을 싣고 청도,寧波가면 항정역에서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러면 커머셜 측면에서는 인천 기항하면 안 됩니다.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인천을 계속 기항을 할 테니 그럼 인천발 중국 영업을 해주라, 하게끔 해주라. 그러면 또 근해선사가 또 난리가 납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를 좀 사실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한건 문제가.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해결이 되면 현대상선은 그렇습니다. 뭐 마산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강양도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국적 선사가 국적 항만을 좀 막 최대한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핸디캡이 있습니다. 이걸 좀 정책적으로 풀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현대상선이 아주 역내를 키우려도 키울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부산에서 일본 영업을 하려 서비스를 깔라 그래요. 하지만 일본 한 건 때문에 또 못 합니다. 여기는 근해선사에 한 건이 있습니다. 그 실링 제도가 따로 있고 그다음 우리가 중국 같은 경우에 또 한 건 제한해서 또 영업을 또 못 합니다. 또 하나 대한민국이 중국이랑 이제 국교를 수교하면서 대만이랑 멀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대만 영업을 저희들 못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상선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도 그 와중에 우리가 일단은 최고 경영진에서는 일단은 국적 항만은 최대한 살리고 다른 데서 수익을 내자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데 사실 지금 그것 때문에 좀 깨먹는 게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구 교수님 말씀하신 거 용선료 부분에 있어서 사실 문제 맞습니다. 우리가 그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용선료하고 기간의 문제 때문에 속된 말로 한 바구니에 다 담아서 고용선료 구조를 우리나 한진은 비슷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난해 그 구조조정하면서 용선료 협상을 첫 번째 했던 게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뭐 참고로 2020년도 말까지 용선료 일부는 감면을 해놨습니다. 대신 우리가 주식으로 주고요. 나중에 채권 주면서 오프셋을 시켜놨는데 저희들 지금 대한민국 해운에서 가장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오너들의 그 마인드가 하나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그 타이밍을 우리가 좀 잘 잡는 거 포함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제가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그 교수님 그 FOB 운송 계약 옵션 부분에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현대상선이 미국의 FOB 하죠. 월마트나 타겟 이거는 모든 게 오픈 컴피티션입니다. 우리가 비딩에 참여하고 머스크가 참여해서 우리가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 플러스 운임, 그죠? 여기에 대해서 걔네들 평가를 봐서 우리가 이제 물량을 오버등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타겟팅하는 건 KOA 하주입니다. 뭐냐면 글로비스, 삼성, LG 물량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나가는 물량. 그러면 우리가 사실 서비스 그래서 저희들은 교수님 첫 번째가
KOA 하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주들의 리콰이어먼트를 맞춰서 노선을 깝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장에서 이제 뭐 머스크나 MS 서비스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한진 사태 생겼을 때 우리가 KOA 하주들 가장 먼저 보호해 줬어요. 적자를 내면서. 그래서 미주 노선을 한테 띄웠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주는데 KOA 하주도 국적 선사인데 그러한 로열티를 좀 가져. 예, 배재대학교 이태입니다. 저는 그 미래 먹거리를 좀 고민해봤습니다. 그 해운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배도 필요하지만 이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현재 출산율이 1.21명이랍니다. 이 추세로만 가면요, 2060년에 부산 인구가 234만 명으로 지금 수준에서 3분의 1이 줄고요. 2100년에 103만 명이 되고 2200년에는 부산 인구가 고작 12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부산의 노인 인구 비율도 약 15%로 전국 광역시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한진해운 또 사태로 인해서 이제 해양대학의 진학률도 예전과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그 인구 절벽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산에서 해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이 무인 선박 개발에 있다고, 그 무인 선박 개발을 좀 구체적으로 좀 실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0년부터 그 지금과 같은 그 사람이 들어가서 운항을 하는 유인 선박이 무인 선박으로 2030년부터 교체가 되고요. 현재 건조되고 있는 선박이 이제 15년 후면 이제 무인 선박과 현재 운항 중인 선박과 경쟁을 하는 시대가 오고 2035년에 무인 선박이 완전 상용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인 선박은 이제 운항 경비가 22% 정도 적게 들고 더 가볍고 물건을 더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운과 조선, 우리나라 그리고 부산이 좀 그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무인 선박 시대를 좀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부산항에서 그 부산항 발전을 위해서 부산시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진해운 여파로 이제 부산 실업률이 작년 2016년 11월에 3%였고요. 올해 1월에 4.5%였고 2월에 5.5%였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부산 실업자 수가 8만 1,000명인데 이 수치는 작년 3월 대비 8,000명이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이제 부산시의 이 대책이 조금 미온적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그 김해공항이 확장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공항 개발이라든지 항공 분야에만 좀 부산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2008년에 독일 함부르크 사례를 보면요, 이제 함부르크 시에서 이제 하팍로이드의 지분을 3분의 2를 이제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르크 지역의 일자리와 물가 안정 그리고 항만의 이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함부르크 하팍로이드의 지분을 3분의 2를 매입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항공 분야에서 지자체와 민간 운송기업 간의 이 조인트 벤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애경 백화점으로 유명한 애경 그룹이 제주도랑 이제 합작 75% 25% 투자해서 제주 항공을 만들었고요. 아시아나 항공이랑 부산시가 공동 출자해서 에어 부산을 만들었습니다. 제주 항공, 에어 부산은 마찬가지로 다 그 제주 공항이랑 김해 공항을 홈베이스로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 이제 해운 분야에서도 이 지자체와 민간 기업 간의 이 조인트 벤처 사례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나 고용 효과를 고려해 보면 지자체도 좀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역 인재를 우선 고용한다거나 지역 수출입 기업이 그 지역 선사의 적치율을 좀 높인다거나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교훈 교수님 그 말씀하신 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거랑 좀 일맥상통한 말씀인데요. 그 우리 해운 기업의 선박 발주가 과연 이제 적절하였는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 제가 토론문을 저만 유일하게 그 발표 자료에 제가 그 삽입을 했는데요. 제 토론문에 나와 있긴 한데 이제 그 표가 하나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그 주요 선주국 그리스, 홍콩, 노르웨이, 미국, 그다음 우리나라 이렇게 주요 선주국들의 그 국가의 선봉량 그 연도별 증가율이 나와 있는데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그리스나 홍콩을 보면 전년도 대비 이제 선복이 마이너스 증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저기 절대적인 선복량이 줄은 것이고요. 그 외에 노르웨이나 미국, 중국, 일본,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선복은 증가했지만 그 증가율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이제 유일하게 2006년, 그러니까 2005년 대비 2006년 8% 증가했고, 2006년 대비 2007년 12% 증가했고, 2007년 대비 2008년 24% 증가한 것으로 이제 꾸준하게 끊임없이 선복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올해 겨울방학에 연구를 해보니까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운임이랑 중고선가랑 용선료나 유가 같은 그 시장 요소가 국가 선대 증가분에 설명하지 못하는, 국가 선대분 증가하는데 시장 요소가 설명하지 못하는 그 증가분이 척수 기준으로 74%였고요. 톤수 기준으로 78%로 나타났는데, 이런 결과를 고려해 보면 그 우리나라의 선주대, 그 선사의 선박 발주가 경쟁적이거나, 그러니까 나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할 생각이 없었는데 남들이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니까 그 어떤 군중 심리에 의해서 좀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집단 행동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남 대표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하우투 학회에 있으니까 하우투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해운물류학회 정길수 이사입니다. 일단 저는 우리 해운업계를 이렇게까지 키워온 우리 해운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잘하고 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파이낸싱이라든가 이런 우리나라 이미지 이런 걸 생각하면은 해운이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강하게 세계 5대 선사 이내로 이렇게 들어서 활동하는 데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건 전적으로 해운인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현재 해운업계를 보면은 저는 시장을 한마디로 말해서 일파만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골프 용어로 하면 굉장히 좋은 용어인데요. 굉장히 안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장은 한진해운 사태로 해서 신용이 완전히 경색이 돼 있고요. 시중은행에서 보면은 모든 해운에 대해서 대출 거의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리 무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을 만든 원인이 뭐냐라고 보면은 저는 우리나라가 전기선사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파산시킨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2001년도 조양선선, 그리고 작년도 한진해운. 상당히 좀 과격하면서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보는데, 용기 있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를 하면은 좀 약간 개념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정부 쪽에서 제대로 이렇게 해운인들이 잘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자리를 제대로 펴줘서 나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하고 있느냐. 보면은 신용경색 문제도 지금 신용경색을 풀기 위해서 예전부터 선박 보증보험 제도를 10년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도대체 정부에서 뭘 그렇게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이 신용경색을 풀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선박 보증보험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운에 대한 규제, 부채 비율 400%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상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부산항 터미널 팔았습니다. 근데 400%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세계 10대 선사의 평균 부채 비율이 400%에서 이런 논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반대로 해서 항공산업을 보십시오. 여기에 부채 비율은 기준이 없습니다. 대한항공 900%, 1000%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정부에서 물류 관장하는 정부에서 신용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900% 낮춰보지라는 공고성입니다. 근데 해운은 특이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거든요.
지금 400%, 조양산선 망할 때 200%.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편법이 발생하고 있는데 직접 조선을 해가지고 수출입은행이나 이런 데서 조선을 해서 자사선, 온 선대로 유지하면은 훨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채 비율 때문에 그리스 선주라든가 캐나다 선주, 심지어는 선박관리회사까지 한 쿠션을 먹고 들어갑니다. 그건 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이거든요. 이러한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에서 저는 이런 부채 비율 이런 문제는 해운업계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철폐돼야 된다라는 것을 제안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해운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해운이 활성화돼야지 조선 산업이 활성화되고요. 조선 산업이 잘 돼야지 철강 산업도 활성화됩니다. 조선 산업 종사자 25만 명, 철강 산업 종사자 15만 명, 40만 명, 해운 산업 종사자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이런 산업 구조에서 해운 산업을 망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조선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논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머리를 자르고 몸통을 살리겠다. 이거 어디에서 해당되는 논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이 안 되는 논리는 최근에 금융위원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은 해운이 물류의 일부분인지 몰랐다. 많은 공부가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 수업료로 지불하기는 너무 큰 금액 아닙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건대 지금 해운이라든가 항만은 주무부서가 해양수산부입니다. 그리고 조선 철강 주무부서 산업자원부고요. 그다음에 파이낸싱 재기부, 재정기획부 이런 모든 부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해운 항만 관련해서 주무부서인 머리인 부서가 제일 힘이 없습니다. 말빨이 안 서요. 머리에서 지시를 하는데 말빨이 안 섭니다. 단적인 예로 해운이 망하면 한진해운이 망하면 큰일 난다라고 말했는데 무슨 소리냐 뻥치지 마라 라고 작년에 누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조선 쪽에서 망하면 큰일 난다고 하니까 그래 큰일 나지 라고 하면서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해운의 해운을 활성화시켜서 이걸 연관되는 사업인 조선이라든가 철강을 키우기 위해서는 뭔가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감히 제안하는데 이번에만 정권이 바뀐다. 그리고 한 가지 기대를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맥넷의 그 장점인 산학현 연관 그리고 이 여기서 발언하는 모든 발언 자체가 만약에 얼마나 정책에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해수부를 폐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폐지를 과감히 하고 해양수산부하고 그 다음에 산업자원부, 그 다음에 교통부, 그 다음에 기재부 이런 모든 산업을 엮어서 하나의 위원회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의 해운과 조선과 그 다음에 연관되는 항만이라든가 철강산업 이런 산업들을 어떻게 끌고 갈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구조적 향후 지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물론 여기 맥넷에 참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 해운 현지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뭔가 지금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지 않고서는 현재의 해운, 조선, 공생관계, 사실 공생관계라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회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회생을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쪽에서 나서서 규제도 철폐해주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그냥 심심해서 저는 건화물 쪽을 많이 하는데 컨테이너 가지고 한번 계산을 쭉 해본 적이 있는데 SM 상승 때문에 좀 해본 적이 있는데 과연 그게 경쟁력이 2만 TU 이상이 있는 건지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미주 노선에 아마 한국에 있으면 한 평균이 한 90%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이상의 수승률이. 일단은 저희가 들어가는 게 만약에 1만 TU 정도를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전면 18,000, 2만 TU 아까 뭐 얼라이언스 구성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 일본 선사가 13,000 NIT 14,000 이상 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 뭔가 합리적인 선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도 그래서 상무님 전문가시니까 한번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조선 산업도 위기고 이제 그래서 공생 발전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뭐 해운 산업이 당면하고 계신 그런 위기 상황이 뭐 거의 조선 산업에도 뭐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뭐 기술 쪽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현재 닥쳐 있는 어떤 경영상의 위기, 파이낸싱에 있어서의 위기에는 사실 좀 문외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건 주로 이제 그 경영 그다음에 파이낸싱 측면인데 그건 어쨌든 뭐 당면한 위기니까 각 사가 이제 이 극복을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그 기술 개발을 통한 어떤 혁신이 장기적으로 이제 체질 개선에 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산업조차도 뭐 기술보다는 지금 현재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 악성 그 수주 이거에서 좀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선순위가 이제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융합 일단 상생 이런 것을 이제 논한다면 사실은 당면한 것도 있지만 또 장기적인 어떤 그런 그 업계 공통의 활로 모색 이를테면 우리 저 남지 부장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 해결책 가운데 예를 들어서 유관기업 간 융복합 신비즈 모델은 굉장히 찬성을 하고요. 이를테면 이제 조선업에서 주도할 수 있는 이를테면 뭐 회사 기술 개발 협의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그 지금 대형선사에서도 어쨌든 뭐 그 선대 경쟁력 확보라든가 경영 그 경쟁력 확보는 뭐 당연한 거지만 어쨌든 이게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조금 그 부탁을 드리고 뭐 사실은 이게 각 개별 기업이 되면 산업뿐만이 아니라 개별 기업이 되면 뭐 생존 전략 이를테면은 반드시 해운업의 이해관계가 조선업의 이해관계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오늘 많이 해주셔서 많은 공부가 됐고요. 하지만 이제 이를테면은 기술 개발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거의 일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부산항에 뭐 그 유가가 비싼 거는 뭐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금방 해결은 안 되겠죠. 안 되리라 봅니다. 근데 이를테면 LNG 벙커링 같은 것으로 그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새로운 룰을 만들어서 그런 기대를 하면서 뭐 이 기존의 어떤 정부 정책의 틀을 완전히 바꾸기는 이제 힘들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현재 같은 이런 좀 그 보궐선거, 보궐대선의 그 구도 하에서는 그러나 이제 그 근본적으로 아까 그 배재대 교수님 말씀하셨던 무인 선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저희가 이제 기술 개발을 할 적에 보통 보면 이제 NYK에서 만든 뭐 퓨처십 2030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 NYK에서 다 얘기한 거 아니냐 그 슬로건 자체가 이제 사실은 그런데 그 나름대로 이제 그 한국의 이 해운 산업 그다음에 정기선사에서도 그와 같은 어떤 좀 비전을 지금 사실 힘들지만 그런 비전 나름의 비전 같은 것들을 조금 이렇게
이니셔티브를 만들어 주시면 그게 이제 정책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어떤 그 금융이나 재정적인 정책보다도 조금 그 파급 효과가 좀 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워낙 그 요즘에는 해운 조선이 어렵다 보니까 각 그 연구 보고서나 이런 어떤 분석 자료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늘 그 발표하셨던 분들 또 그 여기서 각 교수님들이 의견을 주셨던 부분들은 어디선가 다 한 번씩 그 들어갔던 것 같아요. 단 한 개도 빠짐없이. 근데 왜 이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그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하나하나 그 솔루션을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의견으로 끝나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아까 그 말씀하셨던 고경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내가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제안 하나가 뭐냐면은 해운 경영 그 가바넌스 체제를 갖춰야 된다. 그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우리 남성님께서 발표하셨지만 어떤 사안을 놓고 이렇게 한진해운의 그 사안을 놓고 보면 각 파트들 관련 파트들이 보는 각도가 다 다르고 찾고자 하는 솔루션 그 방향도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런 솔루션은 나오나 마나다. 그다음 그 효과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아까 구 교수님 그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버넌스 체계를 갖춘다라면 굉장히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는데 견해는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패널들한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그 큰 배 초대 형성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냥 한 예로 우리가 2만 개짜리를 짓고 그 13,000개짜리가 짓고 그러면 우리가 사실 2만 개짜리가 전체 캐파 84% 정도만 실으면 13,000개는 브레이크이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뭐 브레이크이븐 되지만 둘 다 100%를 실을 경우에는 만약에 부산에서 로텔담 간다. 그러면 TU당 85불이 비용 경쟁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급부로 이제 13,000개를 지으면 NIK 얘기대로 파나마도 넣을 수도 파나마 경유에서 미동아도 넣을 수 있고 또 유럽도 넣을 수 있지만 2만 개는 지금 현재로서는 유럽 외에는 넣을 데가 없는 그런 핸디캡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질문 드린 게 일단은 건조 단가가 2만 TU 이상부터는 확실히 벌어지는데 과연 그 부분까지 계산했을 때 원가 경쟁력이 지금 현 시점에 가질 수 있는지가 좀 의문점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2만 개가 없지만 우리가 지금 머스크나 MSG 같은 거의 다 지금 18,000개 이상의 구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걔네 선복을 사 쓰잖아요. 그러면 정말 싸게 사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얘네 손해보고 줄 애들은 아니거든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저희들 저도 좀 하나 좀 발의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규모 측면에서는 머스크나 MSG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 지금 그 남들의 터닝 포인트를 보는 시점이 2020년도 환경 규제가 발효되는 그 시점의 신조를 정말 배를 잘 지어야 된다는 그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얘기한 대로 기술 개발하는 부분, 그다음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2020년도 되면 배를 많이 갖고 있는 선사에 더 부담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시점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기술 개발 부분을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현대상선이 이렇게 부실해졌던 가장 큰 이유는 말씀한 게 맞습니다. 용선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남들은 배 안 잡는데 우리가 엉뚱히 배를 비싸게 많이 잡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OOC나 왕하이라는 분석을 해보니까 얘네들은 정말 고용선료가 유지될 때는 얘네 거의 지금 배를 지금 안 잡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얘네는 지금 배들의 그 잔존 가치가 거의 제로인 상황에서 배를 돌리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잠깐 아까 그 오너 리스크 얘기할 때 저는 거기서 약간 퀘스천이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할 때
배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2008년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선대기획의 담당자랑 술 마시면 제 환송식이었는데 술 마시면서 굉장히 싸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처음 만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시황이 좋다라고 했고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한진해운 보러 배지어가지고 글로벌 탑5로 다 가라 그랬습니다. 신문이 그랬고 KDI도 그랬고요. K마이도 그랬고요. 근데 지금으로 보니까 그 당시에 배진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분석 자료가 문제가 뭐냐면 지나온 것만 있었지 미래는 2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연도별로 돼 있었기 때문에 누적 개념에서 배를 20년씩 운영해야 한다는 그 개념이 없이 누적 개념이 없었던 자료들만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가 그다음에 또 아까 이제 구 교수님 잠깐 얘기하셨을 때 이제 니카라구아가 되면은 나쁜 거냐 좋은 거냐 대응해야 되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나마나 통과료는 싸질 거거든요. 그러면 니카라구아는 저기 중국 보러 다니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파나마 다닙니다. 결국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동일한 현상에서 어느 쪽을 보면 그게 좋은 게 있고 어느 쪽을 보면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무인화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물류 때문에 제가 이제 컨설팅도 하다 보니까 무인화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질문하셔가지고 하는데 무인화 좋은 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있어요. 근데 한국은 퀘스천입니다. 중국은 없습니다. 왜냐? 한 사람이 24시간 홍무 마셔가면서 운전하는 게 중국입니다. 거기에 무인화한다고 돈 투자를 해봤자 아직 중국 인구가 줄지 않는 이상은 경쟁력이 없는 상황인데 한국은 400km밖에 안 됩니다. 400km에서 무인화, 그다음에 무인 선박 전체 해운 비용 중에 인건비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인건비가 육상 인건비까지 다 합쳐봤자 3% 안 됩니다. 3% 절감하자고 무인화를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 투자, 그다음에 그거로 인한 리스크 확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 굉장히 여러 부분을 보시고 그다음에 다각도 분석하시고 그 기준으로 리코멘드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잠깐 가버넌스 말씀하셨는데 누군가 이 헬리콥터 아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자료에 보면은 높은 위치에서 봐라라고 한 게 사실은 정부에 대가지고 싫은 소리 하면은 나중에 잘릴까봐 카메라 잘릴까봐 못했는데 누군가가 사실은 이걸 전체를 연결한 그런 헬리콥터 뷰에서 각 산업을 조율해야지 가능한 거지 기업 간에서 아까 말씀드린 걸 해결하려면 아마 오늘 논의도 사실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중요하신 거는 오늘 한 거를 토대로 뭔가 정책적인 기한을 하시고 그거를 또 공감대를 형성하시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해야지 지금 저 많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지 못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여튼 많은 교수님들 노력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학계에서 업계를 보는 거하고 업계에서 학계를 보는 거하고 조금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업계에서 학계를 보면 뭐 저렇게 쓸모없는 이야기, 뭐 이렇게 단편적인 이야기를 갖고 핀센트라 꼭 찍어서 이야기하듯이 하느냐. 또 그런 것들이 실제 실무에 적용하려고 하면 그때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들도 있고요. 또 학계에서는 업계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가 업계 그 자체를 보는 시점이라든지 또 그 산업에 대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보다는 훨씬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들여다봅니다. 우리 황동 박사가 이야기했던 초내영선 이야기도 이런 겁니다. 제가 97년에 일본에서 이 이야기 가지고 굉장히 한번 논쟁이 컸었습니다. 자, 컨테이너선이 그때 태평양 항류 2000TU에서 4000TU. 자, 이게 과연 4000TU짜리가 경쟁력이 있겠느냐? 그 집은 어디서 가지고 오지? 화주가 어디 있어? 그러다가 제가 2005년에 일본에 가서 2004년에 일본에 가서 또 일본 사람들하고 이거 갖고 또 논의를 했는데 컨테이너선이 많이 커져도 12,000 이상은 커지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들어갈 항구도 없고 또 실을 수 있는 짐도 없다. 12,000이 아마 최대일 것이고 8,000 정도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다라고 그때 다들 업계에서도 그렇게 봤고 논문들도 그런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2만 나오니까 2만 이건 뭐 되겠느냐? 2만 5천도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그런
기술적인 발전이나 이 산업의 변화 이런 것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자. 똑같은 논란으로 2008년에 이건 제가 경험했던 바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금 굉장히 어려워진 어떤 동문 선배한테 원아한테 제가 들었던 핀잔입니다. 그때 계명대학 하영석 교수님하고 저하고 선배님 지금 너무 우리가 많이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배를 너무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배 팔고 다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선배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KMI도 배 사라고 그러고 KMI 지금 뭐 누구 좀 한국해양대학에 가서 뭐 저기 하고 계시는 모 교수님입니다. 그 교수님이 그 오나 옆에 앉아서 그 회장님 옆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네님 말이야 뭘 안다고 아무 경험도 없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KMI에서 말하는 그분 이야기는 듣고 정작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해운에 대한 애정도 갖고 상당히 오랫동안 해운에 대해서 들어봤다고 생각하는데 저나 하영석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아주 우습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그건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업계에서 보는 것보다는 상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그때그때 이익을 내야 하고 담당 임원이 되면 자기가 맡은 그 해의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학계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이 있고 또 학계에서 내놓는 의견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걸 수용하고 정책화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기선 해운 업계를 1960년대 컨테이너가 도입되면서부터라고 이렇게 관점에서 듣다 보면 저는 이걸 한 3기 정도로 구분해서 들여다본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시랜드가 컨테이너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월드와이드로 시작했을 때 그 시장 마켓의 리더는 시랜드였습니다. 이 시랜드는 뭘 가지고 마켓을 리드했느냐 그러면 그때까지는 없었던 편의성입니다. 편리함으로 시장을 리드를 했습니다. 시랜드 다음에 나왔던 그 시장의 리더는 이제 머스크죠. 머스크는 어떻게 시장을 리드를 했냐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하는 거였습니다. 그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 취했던 방법이 M&A였고요. 두 번째가 초대형선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가 세 번째에 오는 마켓 리더는 한 2020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한 2023년 정도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 이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현대상선이 탄생된 게 아주 타이밍상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해운이 기존에 갖고 있던 문제, 오나의 문제, 오나 리스크, 재무체질 개선이 안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정부의 강력한 백업이었기 때문에 화주들하고 연계도 안 되는 그런 문제, 그런 것들 이제 새로운 현대상선 체제 하에서는 그런 것들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대상선만 잘하면 됩니다. 지금 현대상선이 잘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3년 투엠하고의 협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3년 뒤에 다시 거기에다가 한 2년 정도 더 보태가지고 그 뒤에 우리가 뭘 할 건가에 대한 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조선하고 해운이 결합하면은 잘할 수 있는 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우위를 살린 그런 마켓 리더가 제3기 컨테이너 해운의 마켓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우리나라 해운도 조선도 다 명운을 걸고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명식 본부장 여기 와 있지만 저는 성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이렇게 모였겠냐. 서로 다른 분야에서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결국 성급이 해운, 조선, 그 다음에 다른 회사 관련된 기술들과 실제 비즈니스를 연결할 수 있는 난리지 하브입니다. 우리 그건 누구도 만들어진 조선소는 배를 만들어 찍어내기만 하고 해운은 그 배를 사용하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기술들이 서로 피드백이 사실 잘 안 됩니다. 그건 누가 다 그런 것들 다 알고 있냐면 그 선거밖에 안 데가 없어요. 새로운 규제에 대응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를 갖다가 조선과 해운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건 실제 그것도 비즈니스에서 이코노마이즈 할 수 있는 거는 선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운하고 조선하고 선급이 서로 연결돼서 새로운 우리가 제3세대 컨테이너 해운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우리가 우위성을 가지고 다른 나라 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해운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오늘 뭐 장시간 토론 또 발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 이상식 상무님과 박명수 본부장님 우리 박수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